그래서 제가 사실 뭐 페인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제가 처음 페인 한 거는 경력이 조금 특이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의대 졸업하고서 87년에 한국 1년 인턴하면서 유학 준비를 해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MIT 가가지고 신경과학을 하고, 그 다음에 코넬 대학병원에서 뉴럴로지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그때 코넬 대학병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맨하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그러니까 뉴욕 병원, 뉴욕 하스피탈이 이제 본 병원이고, 그 바로 길 건너편에 메모리얼 슬로우 캐터링 캐슬 센터, 이 두 개가 메인 하스피탈이에요. 코넬 대학과. 그래서 그 신경과 거기 트레이닝 코스는 정확하게 절반씩 뉴욕 하스피탈 일반 종합병원이죠. 거기서 6개월 하고 6개월은 메모리얼 슬로우 캐터링. 그러니까 뉴로 온콜로지와 거기 주종은 페인 서비스입니다. 페인 서비스. 마이크까지 오래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페인 서비스에 관련해가지고 뉴럴로지 저희는 조금 그걸 특별하게 많이 배우는데 그런 트레이닝 코스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 페인에 관련해서는 그때부터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노시셉틱 페인보다는 뉴로패틱 페인이죠. 근데 그 뉴로패틱 페인에는 되게 지금 얘기한 코모비드한 그런 이제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그 뭐 메디케이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인베이시브한 테크놀로지까지 다 하는데 되게 이제 뭐 이펙트가 없는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4년쯤 됐네요. 우리 저 마취과에 이제 이상철 교수님이 주로 페인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는 사실 여기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 페인은 제가 그렇게 뭐 전공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공의 때 그리고 펠로우 할 때 페인 환자를 진짜 지겹도록 봤죠. 그 6개월, 1년에 6개월을 그 온콜로지 쪽에 있으면서 거기는 뭐 페인 환자들 천지니까. 그런 환자들 보다가 이제 여기 와서는 별로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고, 오히려 제 전공은 이제 행동신경학이기 때문에 주로 하이레벨 컨디션, 많이 다 망가지는 디멘치아잖아요. 디멘치아 이런 쪽으로 이제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한 4년쯤 전에 이상철 교수님이 마취 통증을 할 때 페인 관련을 하시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좋은 테크놀로지가 있다. 이게 저 페인 스크램블러.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들여다보는데, 아주 흥미롭게도 그 뉴로 피지올로지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뉴로 피지올로지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 정작 이걸 만든 사람, 그 다음에 이걸 파는 사람은 그 원리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MIT 있을 때 뉴로피지올로지 전공을 했기 때문에 뭐 뉴런들이 어떻게 논다, 내지는 어떻게 소리를 지른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이 테라피의 어떤 신경 생리학적인 기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보면 세 가지 파트가 될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페인 스크램블러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거의 작동 기전에 뉴로플라스티시티가 아주 중요한데, 그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근데 뭐 개평으로 우리 저 수면 관련해서 이제 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특히 수면은 아시잖아요. 페인 스크램블러 파는 회사가 MC 스퀘어 가지고 했는데, 그 MC 스퀘어라고 하는 건 다 아시죠? 모르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근데 MC 스퀘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신경 생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오디오 비주얼 브레인 인트레인먼트 그 작동 기전. 그래서 오디오 비주얼 스티뮬러스에 의한 브레인 인트레인먼트 현상, 그리고 그걸 통한 브레인 모듈레이션,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수면뿐만 아니고 다른 커그니티브 펑션이나 다른 브레인 펑션을 매니플레이션, 모듈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데, 이제 그게 이제 페인이나 아니 수면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실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소개를 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들은 사실은 올해 1월 18일이죠.
그 존스홉킨스에 계시는 우리 이제 스미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포지움을 할 때, 저도 여기 이제 같이 참여해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이 페인 스크램블러 지금까지 나온 문헌들을, 그리고 자기 개인적 경험들을 쫙 정리해가지고 이때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파일은 여러분들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내용이 아주 어렵지 않고 자기 이제 주로 케이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사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인트로덕션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페인 스크램블러라고 하는 걸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처음 보세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NCS 뉴럴 컨덕션 스터디, 너 컨덕션 스터디 하는 기계, 혹은 신전도 기계, 조금 더 아무튼 전극이 있고 달려 있고 전기로 자극을 주고 그런 거죠. 신전도는 자극 주진 않죠. 리코딩인데 이거는 전기 자극을 주는 건데, 전기 자극을 줄 때 지금은 현재는 5개의 스티뮬레이션을 하게 되어 있고요. 파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파형이 특허가 걸려 있는데, 저 특허를 만든 사람은 나름대로 또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저런 파형을 주는 이유인데, 제가 생리학적인 신경생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컴포넌트는 이 라이즈 타임이에요. 라이즈 타임. 그다음에 그 라이즈 타임을 통해서 어떤 너브들을 주로 자극을 하는가까지 결정이 되는 거죠. 너브, 페리페럴 너브에 다이아메터가 다양한 그런 너브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너브들 중에 굵은 거부터 시작해서 A, B, C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C 파이버가 가장 가늘고, 우리가 언마이너드 아슬한 의과대학 시절을 다시 아슬한 수업의 터미놀로지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C 파이버, 언마이너리티, 와일드 A 델타, A 델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너브들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자극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팩터는 라이즈 타임인데, 사실 그거를 좀 전문용어로는 커런트 덴시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커런트 덴시티를 결정할 때 이 커런트가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 이걸 결정하는 게, 그게 이제 어떤 너브를 자극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분이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만들 당시에는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특허가 걸려 있죠. 근데 이거를 요즘은 다 디지털화 해가지고 이거 마음대로 매니플레이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좀 더 관심이 있는 거는 이런 스티뮬레이션을 어떤 파라메터로 어떤 쉐입으로 해서 가장 이펙티브한 이제 페인 스크램블링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발할 가능성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자극을 쭉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분, 20분, 길게는 30분, 40분씩 쭉 주면, 이 주는 부위는 주로 자기가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덮는 겁니다. 이 전기 자극. 전기 자극으로 덮는다는 뜻이, 예를 들어 내 손이 어디가 이제 아프다. 그러면 그거의 프락시말 사이트하고 디스탈 사이트에 전극을 붙이면 전기가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느낌이, 이게 그 페인 느끼는 거를 한번 쫙 지나가는 느낌이 있겠죠. 그 위에 뭔가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방향으로, 이런 거. 그래서 결국은 전기 자극을 통해서 뭔가 자극을 이제 촉각을 느끼는데, 그 촉각이 페인이 있는 부위를 덮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 이제 데이터를 봅시다. 이런 환자죠. 페인도 있고 알로디니아가 있어요. 알로디니아가 뭐죠? 아스라이. 아니, 연어 땄죠? 네. 알로디니아. 자, 알로디니아 데피니션. 자, 우리 페인에 관련해서 이해를 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터미놀로지들이 있습니다. 자, 하이퍼알지아가 있죠? 그다음에 알로디니아가 있죠? 그 유사한 개념 프레시지아 등등등.
근데 알로디니아는 뭐냐면 온갖 종류의 촉각 자극이 다 페인으로 느껴져요. 여기서 살짝 스치기만 해도 아파. 이거는 알로디니아예요. 여기 살짝 스치는 건 스치는 걸 느껴야 되는데 그게 페인으로 퍼셉션 돼요. 그냥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나이, 아프다, 올, 모든 게 다 아프다. 그거에 반면에 하이퍼 엘지지아가 있어요. 하이퍼 엘지아. 이거는 트레시홀드가 낮아진 상태. 페인 트레시홀드가 낮아진. 그러니까 웬만한 것까지는 그러니까 아플 만한 거예요. 자극 자체가. 그러니까 심하면, 난 세면 아픈 자극인데 보통 사람보다 트레시홀드가 낮아져서 정상인 사람은 그냥 견딜만하다 그런 건데 이게 통증으로 느껴지는 상태. 그런 걸 이제 하이퍼 엘지아가.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페인들이 있는 환자죠. 그래서 이 팔에 있어요. 아까 이제 CRPS 그런 비슷한 경우일 가능성이 있죠. 제가 직접 본 환자는 아니고 그분이 와서 이제 자기 케이스로 설명한 거를 좀 대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 페인이 8점이었어요. 이게 VAS 0에서 10점까지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에서 그러다가 이 트리트먼트를 받고 제로가 되버렸어요. 알로디니아도 제로. 근데 어떤 치료였냐면 이게 이제 여기가 아프다는 부위가 여기겠지?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극을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그래서 이렇게 방향으로 해서 요거를 커버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극을 해줬더니 아무튼 치료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 근데 그분이 이제 그날 말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봐서 뭐 100% 석세스 레이트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전부 오버롤 하기는 60% 특히 이런 크로닉 페인에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죠. 60% 정도는 컴플리트 리덕션이 되죠.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냐? 보통 한 3주 우리 얘기하는 에버리지. 근데 자기 환자들 중에 1년마다 한 번씩 와서 치료받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뭐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에버리지로 따지면 한 3주, 4주. 근데 이걸 한 10번 트리트먼트를 하면 더 훨씬 길어지고 뭐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에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이퍼 센시티비티 페인 좋아졌다. 그래서 이거를 26장인데 이 슬라이드를 아무튼 이런 걸로 다 채우는데 오늘 내가 뭐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이거는 뭐 그리고 기억도 잘 안 나고 사실 슬라이드 내용은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쭉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조금 스터디 뉴로패틱 페인. 그러니까 이 페인들 중에서 지금 얘기한 뉴로패틱 페인의 여러 카테고리들 중에 다양한 케이스들을 얘기를 했고 또 이분이 워낙 온콜로지 전공이기 때문에 이 케모테라피 인듀스드 뉴로패틱 페리페럴 뉴로패틱에 관련해서 그 CIPN 물론 이제 그거를 스타디도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뒤에 이제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오늘 올해 1월 달에 어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쭉 했는데 이것들이 뭐 완벽한 우리 더블 블라인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는 아니에요. 더블 블라인딩을 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정도 A급 에비던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퍼블리시 데이터에서 이런 베네핏이 증명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인 스크램블러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보시고 맨 뒤에 보면 이거는 좀 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국내에서 연구자들이 해서 퍼블리시를 한 건데 이렇게 여기가 페인 에어리아는 이걸 이렇게 걷는 겁니다. 이런 거니까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보시는 게 좋아요. CIPN 이건 이제 메이오 클리닉에서 나온 데이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리스트 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밤에 잠 안 오고 그럴 거 사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페인 스크램블러 세라피라는 게 이런 거다. 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뉴로플라스티시티. 이게 그럼 어떻게 작동되는 거냐? 이거하고 가장 유사하게 보이는 거는 텐스가 있어요. 텐스. 뭔지 아시죠? 근데 그 텐스는 그 자극을 할 때 일정한
빈도로 자극 그 부위 근처에다가 우리가 페인이 있는 근처에다가 자극을 해서 그 촉각 파이버를 타고 올라간 정보가 소위 스파이널 코드에 있는 도살 혼에서 페인이 올라오는 것을 블락킹한다. 이게 이제 실험적으로 상당히 잘 알려진 그런 메커니즘에서 작동이 되는 테라피입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우리가 게이트 컨트롤 티오리라고 해서 60년대쯤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응용해서 만든 기법인데, 그거는 이제 페인 파이버가 있고 올라가는 정보가 있고 패러렐하게 큐테니어스 촉각, 텍타일 센스가 올라가는 이 파이버들이 스파이널 코드에서 서로 크로싱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올라가는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 패러렐한 거를 차단을, 자극을 해주면 블락킹이 된다. 이제 그런 원리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가 에피커시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다음에 몇 번 하면 헤비추에이션이 되거나, 그래서 그 센스티비티가 떨어지고, 그리고 아주 센 페인에는 별로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작동법으로 뭐 여러 가지 해보는 게, 스파이럴 코드 바로 인근에다가 전기 일렉트로드를 집어넣고 그걸로 자극을 직접 해서 페인이 올라오는 정보를 블락킹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듀라에다 에피듀랄 스페이스를 넣어가지고 스티뮬레이션 하거든요. 근데 혹은 뭐 그게 영 안 되면 아예 그냥 너브루트를 잘라버리는 거죠. 혹은 마취과에서 하는 거는 그거 뭐 라이도페인으로 블락킹하는 분들 아주 여러 가지 매니플레이션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일반적으로는 아예 그냥 페인이 올라가는 정보를 차단을 해버린다. 이런 아이디어, 혹은 페인이 올라가는 거를 옆에서 전기 자극이든지 혹은 큐테니어스 스티뮬레이션 하든지 그거를 블락킹을 하도록 만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건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이 페인 스크램블러.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게 그렇게 자극을 하긴 하는데 뭐 아주 센 강도로 자극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텐스처럼 그 텍타일 센스가 있는 거를 가지고 자극을 할 때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극을 한 다음에 그 자극 효과가 오래 가요. 사실 그게 희한한 겁니다. 뉴로피지올로직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페인이 있을 때 옆에서 뭐가 자극이 들어와가지고 매스킹을 한다. 이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근데 이 치료법은 자극을 할 때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몇 주, 심지어 1년까지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자는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개념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게 워낙 또 복잡한 개념이라서 이제 한 10분 정도 보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마실 거 하나 좀. 아니 어디 있어요? 아니 그냥 말로 하시면 안 돼요? 거기 아니 직접 몸 움직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뉴로플라스티시티,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 중에서 뭐 다른 거는 뭐 좀 듣고 우선 이 세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잠깐, 그 다음에 그런 게 페인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페인 스크램블러 문제도 그걸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너브, 그러니까 뉴럴 셀 혹은 뉴론이라고 하는 게 항상 바뀌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연결성이 서로 바뀐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브셀 자체의 모양도 바뀌지만 그 연결을 하고 있는 시냅스의 에피커시가 바뀝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뇌에 있는 뉴로플라스티시티 그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뇌를 조금 발전시켜보자. 뭐 이런 욕심을 가지고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일 머릿속에 그 돌머리처럼 이게 변화가 없다. 아무리 내가 뭘 배워도 머리가 바뀌질 않는다. 그럼 여기 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게 사실 브레인 펑션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 뉴로플라스티시티에 대해서 한 여러 가지 우리 메커니즘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이 환자의 경우에 이게 라마찬드란이라고 하는 상당히 좀 유명한 이제 뉴럴로지스트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환자의 경우 여기 잘랐잖아요. 지금 앰퓨테이션을 했는데 손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앰퓨테이션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손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브레인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우리가 너브를 통해서 브레인에 전달을 해가지고 머릿속에서 지각 표상을 만들고 그 지각 표상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커그니티브 펑션을 하고 뭐 하는데 그 지각 표상 자체가 되게 확 바뀌어버리는 어떤 매니플레이션이 있어요. 여기 앰퓨테이션을 너무가 잘라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후에는 센세이션이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리매핑이 돼가지고 마치 손이 여기 달려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런 현상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팬텀 림, 그러니까 도깨비 손, 뭐 도깨비 팔다리 이런 거. 심지어는 그게 장기적인 통증을 하지 마세요. 많이 더우신가요? 펴지 마시죠. 네? 그래서 팬텀 림 페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팬텀 림 페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앰퓨테이션하고 나서 이 부위가 주로 뭐 다른 데가 다 아플 수도 있지만 주로 잘린 이 부위가 지속적으로 아픈 겁니다. 이게 잘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느끼기를 꼭 손이 없는데 내 손이 지금 엄청나게 아픈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손이라도 있으면 어디 가서 이걸 가지고 좀 치료를 해볼 텐데 허공에다가 뭘 주사를 놓을 수도 없고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피지컬리 없는 손이 아프다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게 팬텀 림 페인. 그런 현상들은 결국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너브가 올라가서 브레인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표상이 지각 표상이 지금 뭔가 디스토션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각 표상이라는 게 뭔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 근데 우리가 몇 가지 클루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각 표상을 구성하는데 가장 1단계는 이런 이제 맵이죠. 맵. 그러니까 몸 전체에 관련해서 뇌 그 프라이머리 센소리 콘텍스에 있는 맵, 호모큘러스라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부터 아 이게 그런 지각 표상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동물 실험인데 뭐 사람의 실험은 할 수가 없죠. 사람 보통 경우 이렇게 리코딩하고 그러면 잡혀가잖아요. 할 수가 없고 이제 원숭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원숭이의 손가락이 5개가 있는데 수술을 하기 전에 우선 매핑을 쭉 합니다. 이제 이 S1에서 이 부위가 다 매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주 잔인하게도 손가락 하나를 잘라. 그러면 이 손가락이 딱 잘리니까 여기에서 올라가던 연결되어 있는 어떤 부위의 신경세포들은 어떻게 바뀔까? 뭐 이런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요거에 해당하는 부위에서 반응하던 신경세포들이 딱 여기에 너브가 잘라진 순간 그 다음에 안 오잖아요. 이제 연결이 바로 옆에 있는 손가락들로 딱 바뀝니다. 반응성. 그래서 이 맵이 그러니까 이 브레인 위에 있는 이런 맵이 굉장히 플라스틱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뉴로플라스티시티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실험들은 한 7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뉴로플라스티시티가 어떤 기전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하는 거는 크게 보면 3가지로 우리가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들어오던 인풋을 갑자기 차단을 했을 때 금방 순간적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은 뉴럴 액티비티 패턴의 체인지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 3개에서 이제 들어오는 너브 임펄스들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를 딱 차단을 하면 여기선 더 이상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손가락들에서 올라오는 임펄스들이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옆에 있는 손에서 올라오던 너브 임펄스들은 반응을 못하도록 이니비션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손가락에서 올라오는 신경세포 그 액티비티에 의해서 옆에 있는 너브들은 반응을 못하도록 그래서 그런 걸 lateral inhibition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lateral inhibition이라고 하는 현상은 이 촉각 시스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브레인 전체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발로 올라가는 어떤 이제 패러렐한 이런 노드들이 있을 때는 항상 그 옆에 있는 노드들과 항상 경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뉴럴 액티비티는 항상 경쟁을 하고 있으면서 옆에 있는 애들을 항상 이니비션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만일 가운데 있는 게 없어지면 그 이니비션이 없어지니까 소위 디스이니비션이 돼가지고 그 반응성이 금방 바뀐다. 그런 거죠. 그런 걸 이제 뉴럴 액티비티 체인지에 의한 거다. 두 번째는 LTP, LTD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얘기 들어보셨나요? Long-term potentiation, Long-term depression 이런 현상인데 이거는 이제 너브가 두 개가 이렇게 와가지고 한 곳에서 어떤 이제 아웃풋을 내는 커넥션이 있을 때 양쪽에서 들어오는 게 동시에 들어오면 이 신경 연접이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A에서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고 B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C가 이제 타겟 포스트 시냅틱 뉴런이라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A에서 펄스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디폴라리제이션이 된 상태에서 B에서 들어오면 이 B에서 들어오는 거에 의해서 C가 액티베이션 되는 에피커시, 효율이 올라가요. 그게 이제 LTP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제 포스트 시냅틱 셀 뉴런 C가 디폴라리제이션 된 상태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굉장히 중요한 거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그 정보가 들어올 때는 반응이 훨씬 강하게 나와요. 이제 그런 걸 LTP라고 해요. LTD는 사실 이런 셀의 멜룸에서만 주로 이제 관찰된 현상인데 오히려 지금 얘기한 거하고는 정반대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같이 어소시에이션 들어오는 인풋이 들어오면 그 디프레션이 됩니다. 한쪽으로. 뭐 그런 현상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몇 가지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해서 바이오케미컬한 체인지 주로 이제 포스포레이션에 관련된 그런 여러 엔자임들이 이 시냅스에 이제 상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포스포레이션 시키는 카이네이즈들이 작동이 되면 우리가 한번 액션 포텐셜이 지나갈 때마다 그게 작동이 되면 그런 시냅스의 트랜스미션 에피커시가 바뀌는 현상 뭐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플라스티시티라고 설명할 수 있죠. 사실 이 현상이 지금 우리 신경과학에서는 기억 기능의 메커니즘이다. 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억 중에 어떤 기억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실 내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 모두 다가 기억에 다 관계가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이제 간단하게 뭐라 할까 쉽게 설명하려고 LTP만 가지고 주로 기억 기능을 다들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뉴로플라스티시라고 하는 거는 생리학적 차원에서의 이 과학적인 이해 메커니즘이고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행동이에요. 그거는 뉴런의 액티비티가 아니고 사람의 액티비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억력을 좋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나 기억력 필요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 사람은 세상에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기억력을 뭐 좋게 하든지 기억력이 나빠지지 않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신경 기전이 있는지 이게 관심거리인데 그거에 관련해서 이 LTP가 아주 각광을 받았죠. 지금도 받고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너무 내로운 뷰포인트. 꼭 LTP만 가지고 기억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가 사실 우리 이제 작업 기억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 플라스틱, 뭐 바이오케미컬 체인지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뉴럴 액티비티의 오실레이션과 그런 패턴들 사이에 서로 경쟁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뭐 아무튼 좀 딴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커니즘은 실제로 뉴런들이 그로스콘을 내가지고 그 시냅스를 새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피커시가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것들이 강해질 수도 있고 그런 기존에 존재하는 시냅스의 에피커시가 모듈레이션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가서 새로운 커넥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해요? 타임 스케일이 달라요. 자, 이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죠? 거의 밀리세컨드 단위 타임 스케일이. 이거는 어느 정도일까요?
두 번째 거는 타임 스케일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바이오케미컬 체인지. 보통 3초 찾으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한번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답이 없는 거 보니까 이게 없다는 거야, 정보가. 그럴 때는 그냥 모르겠다. 이게 자기도 스트레스 안 받고 옆에 민폐도 덜 끼치고. 계속 찾아볼래요? 오케이, 포기, 서치 포기. 아주 없대네. 자, 그러면 이거 두 번째 거, 타임 스케일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분보다는 좀 많으죠. 이건 사실 초, 초단위. 우리가 사실 아주 강력한 어소시에이션을 만들면 그게 1, 2초 내로 바로 바뀝니다. 바이오케미컬한 체인지가 일어나는 타임 스케일. 이거는 어떻게 될 거예요? 스트럭처럴 체인지. 스트럭처도 초단위 사실 두 개를 같이 초단위. 근데 여기서 이제 스트럭처라고 하는 건 이제 또 째째하게 그런 스트럭처 말고 이게 큰 스트럭처. 그러니까 마이크로스코프로 최소한 볼 수 있는 정도. 이거는 못 보잖아요. 이거는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이거는 이제 프로틴이 바뀌는 거고, 이거는 아예 멤브레인이 바뀌는 거니까. 이거는 보통 아주 빨라봐야 몇 시간, 대부분은 며칠 걸리죠. 그로스콘이 나와서 만들고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이런 타임 스케일을 보면 이 플라스틱 체인지가 어떤 기전에 의해서 생기겠구나 하는 거를 대충 추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LTP 현상인데 여기서 여기서 자극을 팍 주면 그 전에는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밖에 반응 안 보이던 게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 LTP.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아무튼 그런 메커니즘에 관련된 그림들입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너무 엑손입니다. 쭉 엑손이 덴드라이트로 여기 이렇게 하나씩 뭐가 달려 나와 있죠. 오돌오돌하게. 저기 스파인. 저 스파인은 주로 엑사이테토리 시냅스를 우리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돌기 위에 여기 돌기 나와 있잖아요. 모식 돌기. 이게 파이버고 여기 보면 요게 시냅스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저게 바뀌는데 실제로 저 돌기가 새로 생긴다는 거죠. 시냅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거를 마이크로스코프로 직접 요새는 이제 하도 롱텀으로 이렇게 옵저베이션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다 보면 나와서 새로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걸 관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프나 이런 거 가지고 직접 해서 뭐 아주 저 정도로 지금 레졸루션을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시냅스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포스트냅틱 덴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걸 이제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프 같은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런 실험들이 이제 동물 실험을 가지고 주로 하는데 이런 플라스티시티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주 흔히 사용되는 모델이 쥐는 이 더듬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더듬이들이 소마토 센소리 콜텍스에 그 맵이 다 하나씩 있어요. 아까 손가락이 매핑이 되어 있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더듬이 하나가 하나씩. 그래서 이 더듬이를 여기서는 잘라주면 돼요. 더듬이 딱 잘라버리면 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뭐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실험들이 나가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페인에 관해서 그럼 뉴로플라스티시티가 어떻게 관련되나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페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제 메커니즘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는데, 그럼 첫 번째는 노시셉트 페인이죠. 그거야 당연히 티슈 데미지에 의해서 무슨 사이토카인 같은 거 나오고 뭐 이런 러브들 액션, 액티베이션 되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노시셉트 페인이고, 두 번째는 뉴로패틱 페인. 이거는 티슈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브에서 특히 페인 시그널을 전달하는 너브들이 데미지를 받아서 그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브레인은 이게 메신저가 거짓말하는 건지 실제로 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얘는 계속 전쟁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사람 죽어가고 있다 저기지. 근데 이게 진짜 전쟁이 있는 건지 아닌지 시뮬레이션. 여러분도 지금 요새 막 대체 현실 속에서 많이 살고 있죠. 버추얼 리얼리티. 이게 실제로 내가 돈을 버는 건지
아프다고 지금 느끼고만 있는 건지 이게 통장에만 돈이 있는데 이게 실제 돈인지 아닌지. 이제 뉴로패스페인은 그런 이제 메신저의 어떤 데미지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사이코제닉 페인. 이건 메신저도 괜찮아요. 메신저도 아무 소리 안 해. 근데 자기 혼자 뭐 지금 전쟁 났다고 난리치는 거일 수가 있어. 이거 사이코제닉 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CNS에서 그 페인에 관련된 지각 표상 같은 것들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혹은 나는 아프다 라고 하는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나죠. 자, 우리가 통증하고 고통은 구별을 해야 되겠죠. 영어에도 구별이 명확히 됩니다. 뭐죠? 페인과 suffering. 그죠? 페인은 또 그중에 뭐 샵 페인도 있고 덜 페인도 있고, 나는 크게 그 우리 센세이션의 이제 소위 현상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아주 샵 페인이 있고, 샵 and localizable 페인이 있고, 덜 and diffuse 페인이 있고. 근데 이게 레이턴시가 또 다르죠. 여러분들이 아마 칼에 한번 베어보면 또 느낄 수 있는데, 종이에 예를 들어서 싹 벤다. 탁 베는 순간 알죠? 아야! 근데 이게 이제 욱신욱신 하는 건 좀 있다 나타나. 그리고 욱신욱신 하는 건 이제 케미칼한 스티뮬레이션 때문에 나오는 걸 되게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제 샵 페인이 있고 덜 페인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애들은 울어, 이제. 피가 나기 시작하면 울어. 이게 이제 고통이에요. 이모셔널 리스판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몰랐어요? 거의 막 해석이 너무 많아. 뭐 어쨌든 이제 그런 사이코제닉 페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뉴로패틱 페인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메커니즘 상에서는 여기 지금 뭐라고 좀 많이 썼는데, 러브도 있고 러브, CNS 구별을 좀 하죠. 특히 이모셔널 컴포넌트가 많이 들어가고, 특히 어프레이절, 이게 페인으로 느낄 거냐 말 거냐, 이런 어프레이절을 마인드에서 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인드도 역시 브레인이 하는 기능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심리적인 기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크로닉 페인에 우리가 이제 이 뉴럴 메커니즘을 조금 자세히 보자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스티뮬러스가 있습니다. 티슈 데미지. 스티뮬러스가 있고 없고. 있는데 이 있는 게 사실 정상적인 거거든요. 정상적인 스티뮬러스인데 그게 앱노멀 액티비티를 일으켜서 페인 되는 뉴로패틱 페인이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다 정상이에요. 근데 혼자서 페인 헐루시네이션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뉴로패틱 페인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전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게 이제 단계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크로닉 페인이 실제로 티슈 자체에서 계속 그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브레스트 캔서 수술한 다음에 마스텍토미를 했다. 그 마스텍토미를 해서 티슈 데미지가 엄청 받으면 예를 들어 여기 림페틱 시스템이 잘 안 돼가지고 자꾸 림페틱 시스템이 고이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혹은 사실 이제 우리 슬로우 캐터링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제가 배운 것 중에 이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진주들이 있어요. 진주. 클리니컬한 클루들. 근데 뭐냐면 이 환자들이 괜찮다가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 그 수술한 자리가 아프다. 이게 리커런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괜찮다가 이제 한 2, 3년 팔로우 하다가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 열심히 찾아야 돼. 이게 리커런스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티슈가 데미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수술하는 중에서. 근데 뭐 수술 직후에부터 계속 아팠다, 그건 좀 얘기가 다르죠. 근데 그 전에 다 힐링이 됐었는데 갑자기 뭐 어느 날부터 여기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한다, 수술 부위가. 뭐 이러면 그때는 리커런스를 꼭 생각을 해서 확실하게 커버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저는 배웠어요. 이제 그 이유가 이거죠. 뉴로패틱한 노시셉티브한 스티뮬러스가 오래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새로 생겨서 그게 페인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그럼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뉴로패틱한, 세 번째는 마인드고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뉴로패틱 페인에서도 일루전하고 할루시네이션을 구별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한 거는 이 일루전은 실제로 어떤 뉴럴 베이시스가 있다. 페리페리에서.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크로닉 페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방법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아주 샤킹한 그런 페인 트리트먼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팬텀 림 페인의 경우 아까 설명한 거 있죠. 잘려서 엉는 소리인데 아프다고. 이거를 이 사람이 같이 참여한 연구팀에서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 방법은 여기 나오죠. 미러 비주얼 피드백 테라피. 그럼 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앰퓨테이션 됐죠, 이 환자가. 그 반대 손하고 이 손을 같이 놓고 여기는 거울을 넣었어요. 거울을 놓고 이쪽에서 쳐다보면 이 손이 여기 비쳐서 내가 보이는데 이 손이 마치 잘린 손인 것처럼 일루전을 느끼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쉽게 일어납니다. 이게 뭐 러버 핸드 일루전이라고 정상인에서도 금방금방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내가 이 손을 보여주는데 이 손하고 이 손하고 한쪽 손은 가리고 여기 그 위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같은 걸로 혹은 미러를 놓고서 만든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긁어 한쪽으로. 그러면 실제 긁히지도 않았는데 마치 긁은 것처럼 느껴져요. 소름이 쫙 끼치죠. 도깨비가.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일루전이 이런 일루전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 일루전을 만든 이유는 이 사람은 지금 없는 허공에 여기 페인이 있는 걸 좀 느껴요. 그러다가 이렇게 여기 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손이 나오면 그 손에 대해서 결국은 이 손이죠 실제로 쓰다듬어 준다든지 혹은 이거를 움직이는 듯이 동작을 해주면 그 페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저리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리를 흔들어주면 다리가 풀리죠. 그럼 뭐 서큘레이션 같은 게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이외에도 그냥 오래 앉아있을 때 아프면 그때는 움직여주면 그 움직여주는 거에 의해서 몇 가지 인터랙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움직이라고 하는 모든 코맨드가 나오고 그 코맨드에 관련된 시그널들, 이걸 우리가 코롤러리 디스차지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브레인 내에 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게 되면 피드백이 들어오죠. 근데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코맨드와 코롤러리 디스차지와 피드백, 이 세 가지가 페인 시그널하고 인터랙션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게 이제 앰퓨테이션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일 수가 없어. 페인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페인을 서로 인터랙션 해가지고 이렇게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인터랙션이 없어서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떠서. 그런데 저런 비주얼 일루전을 만든 다음에 그 일루전을 통해서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고 그 움직인다, 이게. 그 움직이는 게 내가 의도된 대로 움직인다 라고 하는 일루전을 만들어주면 그 일루전이 시그널하고 나의 그 페인 표상하고 머릿속에서 인터랙션이 일어나요. 실제로 여기 보면 페인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페인을 통해서, 페인에 관련해서 이런 이제 뉴럴 플라스티시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질환 표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몇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알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페인 스크램블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냐? 페인 스크램블러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키포인트가 딱 두 개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페인이 있는 신호 올라오는 그 부위하고 다른 신호가 지금 서로 인터랙션을 하도록 공간상에서 오버랩을 시켜줘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커버를 해야 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 커버를 하지 않고 여기가 아픈데 여기를 아무리 자극해봐야 효과가 없어요. 그 인위적으로 제공하는 자극이 촉각 신호가 페인 신호하고 공간상에서 같은 공간 내에서 인터랙션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는 페인은 내가 페인이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서 알아요. 원래 알아. 그러니까 범주화가 뚜렷해. 근데 전기자극으로 주는 이 신호는 브레인이 해석을 잘 못해요. 이게 바이브레이션 센스인지 텍타일 센스인지 페인인지
뭔지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소위 지각적인 범주화가 잘 안 돼요. 퍼셉츄얼 캐테고리제이션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인위적으로 너브를 자극을 해줘. 만약에 리셉터를 자극을 했으면 브레인이 그거를 익숙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예를 들면 리셉터가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죠. 파치니안 콥슐 이런 얘기 혹시 너무 깊은가? 익사하겠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제 그 리셉터들이 타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극해서 진짜 뉴럴 액티비티가 올라가는 거는 쉽게 해석을 해요, 브레인이. 근데 이거는 그런 리셉터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너브를 건드리는 것이죠. 너브를 자극을 하니까 이 너브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이 좀 애매해. 근데 그런 카테고리제이션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 페인 스크램블러에서의 작동 원리 중에 제가 볼게요. 그 커버리지가 동일하다.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 인터랙션 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뭔지 잘 모르겠다. 브레인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뉴럴 임펄스들을 재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게 브레인. 아까 우리 일루전 할 때 재해석하는 거죠. 여기 페인이 있고 여기 손이 있네. 와 반갑다. 없어진 지 10년 됐는데 갑자기 손이 났어. 보이는 것처럼 느끼는. 사실 브레인은 굉장히 멍청해요. 그러니까 매니플레이션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먹고 살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걸 트릭을 써서 진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비주얼 인포메이션에 의한 그 내 몸에 관한 표상이 그 페인 표상하고 같이 인터랙션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 움직이는 거에 대한 피드백과 그거에 대한 expectation, prediction 이런 것들이 인터랙션 해가지고 그걸 재구성하는 이 표상을. 그런 재구성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게 재구성이 일어나면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버랩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정보가 리클래시피케이션이 필요할 만큼 앰비규어스해요. 그게 키입니다. 만약에 이게 명확하다 그러면 더 이상 이 표상이 바뀔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프리딕션하고 딱 정확히 맞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표상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극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앰비규어스한 시그널이 들어오니까 그거와 플러스 페인 시그널을 같이 한 뭉뚱그리로 묶어가지고 리클래시피케이션을 하도록 브레인이 작동을 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뉴로플라스티시티에서 항상 보는 거예요. 특히 이거는 이제 감각하고 지각을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 신경과학에서는 그러니까 센세이션과 퍼셉션. 센세이션은 주로 피지컬한 스티뮬러스에 대해서 비대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브레인이 스스로 어떤 컨스트럭션을 해요. 그걸 다시 리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카테고리제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주 비슷한데 이 카테고리가 바뀌면 굉장히 큰 차이가 느껴져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건 언어에서 오디토리 시그널이 링귀스틱 시그널로 바뀔 때 이런 카테고리제이션이 아주 명확하게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사운드를 이렇게 피지컬하게 변화를 시켜보면 이건 이제 우리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라고 하는 소리하고 다라고 하는 소리가 있겠죠. 그 둘 사이에 피지컬한 거를 리니어하게 쭉 변화시키면 어느 어중간한 어디 가면 가로 들리기도 하고 다로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둘 다 들리기도 하고 확률적으로 50%는 가로 들리고 50%는 다로 들리고 뭐 이런 시츄에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걸 딱 들으면 가다 아니면 다다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카테고리제이션을 하지 가하고 다하고 어중간한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희한한 현상이에요. 사실은 피지컬하게는 간지 단지 잘 몰라. 한 중간쯤 되는 거니까 중간쯤이라고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간쯤이 느끼지 않아요. 그걸 들려주면 가로 들렸다가 다로 들렸다가 가로 들렸다가 다로 들렸다가 확률적으로 그게 바로 이 perception이라고 하는 거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피지컬한 바운더리에서 일단 클래시피케이션 되면 센트럴 텐던시가 생겨가지고 그 중에 아주 티피컬한 걸로 퍼셉션이 돼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일루전 같은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피지컬하게는 이게 이건데 이 옆에 있는 거 이런 거에서 앰비규어스해지면 갑자기 표정이 확 플리핑. 여러분들 이런 예들은 그 과학관 이런 데 가면 너무 많아요. 이게 어쨌든 perception이라고 하는 건 그런 캐고리칼한 펑션이다. 반면에 sensation은 continuous 펑션. 캐테고리칼한 게 아니고 continuous. 그래서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 뉴로플라스티시티를 머릿속에서 새로 재구성하는데 그 카테고리제이션이 아주 중요하다.